지금 우리 지역정당 상당하게 이런 것은 네 번째 과정으로 제가 이제 맡은 것이 국내 지역정당의 실험과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았는데요. 이제 이게 원래 주어진 제목이었고 사전 안내도 다 이렇게 나갔었을 텐데 막상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하고 제목이 좀 맞지 않아서 지금 과천 시민정치 사례 발표, 과천 풀뿌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목을 좀 바꾸려고 하고요. 아마 들어보시면 원래 제목의 취지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지금 저는 과천 풀뿌리라는 단체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일인데 2014년부터 2018년, 22년 세 번의 선거에 모두 제가 출마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중에 첫 번째 선거에서는 시의원으로 나가서 당선이 돼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었고 이후에 두 번의 선거에서는 모두 낙선을 했었는데 특히 2018년 선거에서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함께 했었던 모든 후보들이 다 낙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정당이 법적으로 가능했다면 이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지역정당으로 아마 출마를 했었을 텐데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형태의 시도를 해보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최선의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당선이 된 것보다 이제 낙선이 된 게 더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의 선거의 중심이 바로 과천 풀뿌리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세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과천시는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2014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인구가 이제 7만 명으로 여기 재건축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2014년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미 이제 재건축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나 주거정비 계획이 모두 확정이 된 상태에서 선거를 맞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잠깐만. 네. 이때 당선된 시장의 공약이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이었어요. 이제 과천이 12개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모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됐고 그리고 당선이 되고서 한 2, 3년 사이에 12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5개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승인을 무더기로 내주게 되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주민수가 7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어들고 온 도시가 이제 공사판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주택의 20% 정도가 동시에 멸실이 돼서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 반지하 전셋값까지 다 연쇄적으로 전셋값이 치솟았고요. 그래서 이런 급등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과천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천의 여러 공동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올해 활동을 해왔던 시민단체들도 하나씩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이제 올해 선거가 치러졌는데 올해 선거를 치를 때는 이 저층 주공아파트 대신에 이제 고층의 최고가의 최고층의 이 브랜드 아파트들이 5개가 모두 입주를 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고요.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이라고 대규모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일부 입주를 한 상태여서 다시 주택은 많이 늘어났지만 한번 떠났던 세입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잠깐만요. 못했고요. 안녕 네, 선생님, 잠깐만요. 이 화면이 네네. 일부만 보이는데 다들 그렇죠. 다 그런 모양인데요. 이게 네.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일부만 보인다고요? 예, 좀 화면이 잘려져서 한 3분의 1 정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럴까? 지금 이거는 괜찮은데요. 잠깐만요. 요 포맷으로 할까요, 그냥? 예, 이제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다 안 보이나요? 이렇게 네, 키우면 다 안 보이고. 네, 지금도 잘려서. 아, 그래요? 잠깐만요. 이 상태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이거 보이네요. 괜찮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올해 선거할 때는 이제 그렇게 모두 입주를 한 상태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뿐만 아니라 이제 매매가도 폭등을 해서 거의 한 8년 사이에 3, 4배가 아파트 값이 올랐고요. 그래서 뭐 아파트 한 채당 뭐 20억 뭐 이렇게 우습게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이 세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과천의 풍경은 한적한 전원 도시에서 고층의 고급 아파트 숲으로 바뀌었고, 이 바뀐 외형만큼 주민 구성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대선에서 과천시 투표율이 84%를 기록을 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높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도 강남권 못지않게 높아서 정치적인 성향이 점점 더 고수화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 선거 그 이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은 박정희 정권 말기에 이제 행정 기능을 갖춘 서울 근교의 전원 도시로 계획이 됐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공아파트 12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 단독주택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가 자리를 잡고 난 이후부터 인구수는 계속 7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7만 명이면 서울의 한 구의 한 동 인구수보다도 작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청사도 있고 해서 초기부터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고 교사들도 많이 살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다소 보수적인 분위기인데 서울에 가까우면서 청계산 관악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시 전체 면적 중에서 9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요. 그래서 항상 개발을 하려는 세력하고 환경을 지켜가려는 세력 간의 부딪힘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전원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았고, 그래서 교육 문제, 보육 문제, 먹거리 문제, 이런 것들이 환경운동과 같이 아주 활발하게 시민활동들이 벌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수 성향이 강해서, 늘 이제 시장은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의 그쪽에 보수당의 시장이 당선이 늘 되어 왔는데 2018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민주당 돌풍이 불었을 때 그때 한 번만 민주당 시장이 당선이 됐고 그 외에는 다 이제 보수당 시장이 당선이 됐었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세력은 좀 약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세력이 좀 강한 편이라서 늘 이제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쪽의 시의원이 늘 당선이 되어 왔고요. 정당 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 선거부터는 과천이 이제 2개 지역구로 나뉘어서 한 개 지역구당 3명씩 의원을 뽑고 그리고 비례 1명 이렇게 해서 7명의 시의원을 뽑는데 그중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지역구에서 1명씩 뽑히고 그리고 비례 시의원까지 이쪽에서 차지를 해서 7명 중 3명이 무소속과 소수 정당이 차지하게 됐는데 이때가 과천 어떤 시민 활동이나 시민 정치의 어떤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녹색당이 창당이 되면서 녹색당 전국 최초의 녹색당 의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국민참여당이랑 진보선당이랑 이제 합당을 하면서 정의당이 돼서 녹색당 의원 1명, 그리고 정의당 의원 2명 이렇게 해서 시의원 7명 중에 3명이 이쪽이고 민주당 의원은 1명, 나머지 3명이 저쪽 의원 이렇게 의회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늘 이제 과천에서는 지역구당 1명씩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이 당선되는 게 당연한 일처럼 저희는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우세하지만 적어도 민주당보다는 시민사회 세력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10년 선거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 후보나 캠프나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조금 이제 다른 움직임이 생겨났는데요. 그 선거에서 이제 각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했던 이런 지역 활동가들이 단순히 이제 선거를 지원하던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직접 정치 주체가 되어 보겠다고 이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참여했던 분의 글을 이제 간단하게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2011년 10월 말 지역에서 교육, 먹거리, 환경 등 풀뿌리 활동을 해온 여성 10명이 모였습니다. 다음 해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동네가 들썩이기 시작할 무렵이라 자연스럽게 화제는 정치로 모아졌습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를 뽑는 일이나 정당에 참여하는 일 외에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가꾸는 지역의 풀뿌리 활동을 정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 지역에 손발이 되어 사람과 환경을 돌보는 이들의 정치는 선거철이면 너나 없이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묻혔고 선거가 끝나면 일상을 일구는 이들의 활동은 다시 이어지곤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곧 정치였다는 자각이 이루어진 그 날을 계기로 과천 여성 활동가 모임 파프리카, 여기에 이제 정치 모임이라는 뜻이 들어가는데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여성 활동가 모임은 이제 지역 정치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오다가 2014년에 지방선거에 이제 직접 후보를 내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 포스터가 있는데 시민공천 파티 우리 손으로 직접 시의원 후보를 뽑아요.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마을버스 정류장이나 뭐 동사무소 앞이나 이런 데다 막 붙이고 다니다가 이제 선관위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막 다 뜯어내는데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천대회가 이제 불법이다라고 해서 단체를 만들고 회원을 모집해서 회비도 받고 해서 회원 대상으로 한 공천대회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이제 회원 가입 신청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회원들을 모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회비 5,000원씩 받고 그 회원 모집 신청서 이 팜플렛에 이제 공약을 적었는데 그 공약에 들어갔던 내용이 그 의원은 당선된 뒤에 이제 중요 현안을 단체와 논의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세비 일부를 회비로 납부해서 단체 이제 물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출마는 2회까지만 허용이 되고 재선 시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이 그 회원 모집을 하는 팜플렛에 내용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모집을 했는데 이 공약의 내용이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의 지역 정당인 가나가와 네트워크를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 회원은 이제 며칠 사이 120명 정도 모집이 됐었는데 정치적 성향을 보자면은 녹색당 당원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녹색당 당원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때 그 2012년에 녹색당이 창당될 때 과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녹색당 당원들이 많았었고 저도 녹색당 창당 당원이었고 저랑 같이 출마했던 그 후보도 녹색당 당원이었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둘 다 후보 등록 전에 탈당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정의당이나 민주당 당원들도 회원 가입을 했는데 이분들은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뭐 하는 건지 궁금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정당 주체들하고 미리 교감을 하고 진행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녹색당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이제 현역 의원들이 재선으로 당선된 분들이었고요. 둘 다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시장 후보 단일화 경쟁을 하는 중이었고, 그 중에 이제 녹색당으로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이제 녹색당은 시장 선거에 올인하면서 시의원 후보는 내지 않게 되니까 저희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이제 아니게 된 것이고, 정의당은 현역 비례 시의원 후보가 비례 시의원이 이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제 정의당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이러다 모두 낙선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항의를 하기도 했고 저희에게 이제 이런저런 제안도 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크게 개의치 않고 선거운동을 했고 녹색당 경우에는 시장 선거에서 과천풀뿌리하고 협동 유세를 하자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걸 원하기도 했는데 선거 끝날 때까지 두 정당이 저희는 거리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내 사람들은 이미 몇 번의 선거 경험들이 다 있었고 촘촘한 풀뿌리 네트워크의 힘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있었고 결국 두 지역구에서 두 후보가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 구성이 이제 그 지역구마다 이제 양당에서 한 명씩 그리고 저희 이렇게 세 명씩 하고 비례는 이제 그때 뭐 새누리당인가요? 그쪽에 해서 3대 2대 2 이렇게 의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선 후에 이제 정식으로 과천풀뿌리가 창립이 됐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표하고 운영위원 선출하고 의원하고 이제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천대회 했던 사진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협약서를 작성하는 사진인데요. 밑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었냐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팜플렛에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단체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행감이나 예산심의를 방청하고 모니터링한다라는 내용이 의원과의 협약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국을 구성하고 상근활동가 2명도 채용을 하고 그래서 과천풀뿌리가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년 동안 정말 과천풀뿌리는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활동들도 하고 뭐 그때그때 이슈에 따른 뭐 일들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과천풀뿌리는 이제 대표하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의원 2명이 있고 사무국이 구성이 되고 그 안에 상근 활동가까지 굉장히 탄탄한 조직을 갖췄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활동을 했는데 뭐 정기적으로 일단 과천풀뿌리 소식지를 계속 발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과천풀뿌리 열린 광장을 분기에 한 번씩 열었었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간담회를 정말 많이 열었었는데 특히 이제 예산 심의가 있을 때는 매번 사전에 예산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 특정 예산 관련돼서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도 자주 열었고 또 특이한 것이 이제 모의시의회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이제 실제 이슈가 될 만한 예산들을 미리 뽑아가지고 참여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의원의 입장에서 미리 투표를 해보는 그런 행사도 했었는데 주민들의 참여도나 호응도가 아주 높았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풀뿌리 학교 같은 걸 해서 다양한 회원 교육 사업도 벌였고 그리고 경기도 따복공동체 보조금 사업도 받아서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과천시장이 엄청나게 뭐 졸속 개발 사업들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의원은 의회에서 보고받은 이제 정보들을 그때그때 운영위원회에 계속 보고를 했었고요. 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렸는데 주간회의가 매주 열렸었거든요. 주간회의는 대표와 그리고 상근 활동가들과 의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주간회의를 매주 했는데 주간회의에서 중요 사항들은 계속 논의를 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걸 이슈화하기로 결정을 하면 의원은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과천풀뿌리는 이제 토론회를 열거나 홍보물을 만들거나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나가고 이렇게 이제 효과적인 이제 분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큰 성과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제일 큰 성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가 이제 박근혜 정권 말기였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말기에 과천시장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전략 공천된 사람이 시장으로 내려왔었는데 과천에 이제 경마장이랑 마사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함께 과천을 말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임기 초부터 선언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말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밀어붙였었어요. 그래서 뭐 특히 그런데 이제 저희 과천에 이제 야생화 자연학습장이라고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허물고 승마장을 짓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거의 정권 차원에서 엄청나게 밀어붙였었는데 다들 뭐 포기해라라고 했는데 정말 1년 내내 시민들하고 함께 반대 운동을 벌였었고요. 국토비까지 다 받아서 내려온 사업들을 민주당 의원들을 시민들의 힘으로 같이 설득을 해서 같이 예산을 뭐 3번 올라온 예산을 3번 다 막아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야생화자연학습장이 지켜진 거는 너네가 참 잘했다라고 아직까지도 좀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성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동시에 많은 한계들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진인데 정말 많이 모였고 자주 모였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뭐, 과천풀뿌리가 이제 단번에 의원 2명을 배출해서, 이제 과천에서는 양당의 유일한 원내단체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는 이제 정치적인 역할이나 책임을 저희가 감당을 해야 했는데, 저희 이제 의원들이나 뭐 회원이나 운영위원들이나 거의 모든 시민 활동가들 출신이었고, 그래서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역량도 경험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은 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운동하고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활동을 시작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임기가 끝날 때쯤 이게 아니었나 보다.
뭔가 잘못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내 외부적인 많은 한계들을 보여주게 됐었는데, 일단 조직 내부적인 문제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조직 내부적인 문제들로는 일단 가장 구조적인 건 의원과 단체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체는 의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협약서도 쓰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운영위원들도 대부분 뭐 직장인이거나 전업주부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훈련이 된 분들도 아니었고, 의정활동 지원에 이렇게 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명의 의원은 시로부터 받는 수많은 정보들을 항상 운영위원회와 이제 공유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함께 이제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큰 일들을 몇 번 치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진이 됐죠.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이제 나중에는 좀 알아서 좀 하면 안 되냐, 좀 이런 입장이 많이 됐었고, 나중에는 이제 잘하니까 뭐 무슨 보고를 하면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이고, 그 모니터링도 거의 안 왔어요. 나중에는 뭐 이제 잘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행감이나 예산심이나 방청을 거의 나중에는 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이제 반대로 또 한 명의 의원은 굉장히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하고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좀 많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나치게 단체가 간섭을 한다라고 여기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의원과 단체뿐 아니라 이제 의원 간에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워낙에 생각도 다르고 활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운영위원 간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생겨났는데, 이것들이 이제 적절히 관리되거나 통제되지가 못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가치 중심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오래 이제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해온 어떤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내부 갈등이 더 취약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단체 내부 갈등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느라고 외연의 확대에는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필실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시장이 엄청나게 막 주먹구구로 조속 개발 사업들을 밀어붙였는데 정말 4년 내내 그랬거든요. 그래서 4년 내내 끊임없이 이제 반대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큰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이렇게 위로부터 밀어붙이는 이런 사업들을 막아내느라고 이제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일상에서 필요와 요구를 담아내는 이 생활정치라는 것에는 소홀하게 됐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회원들이 당초에 과천풀뿌리가 약속했던 생활정치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처음에 이제 약속이 생활이 정치다, 뭐 정치가 희망이다, 뭐 이런 슬로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원 간에도 좀 생각이 달랐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은, 보통 이제 단체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이제 보통 다 안고 있고, 그런 재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회원들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내는 그 세비로 인해서 단체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을 늘려야 된다는 압박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확대해야 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끼리끼리만 한다, 그리고 뭐 동아리 모임이냐, 이런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과천이라는 도시가 그때 당시 아주 크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정치적인 의제들을 저희가 다루어야 했는데, 솔직히 벅찼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재선 의원을 가진 원내 정당이었지만, 2014년 선거 이후에 갑자기 원내 정당이 된 것이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정당들 간에 그리고 저희 과천풀뿌리와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이제 갈등들이 좀 누적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신뢰가 좀 쌓이지 못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연대를 하긴 했지만 단발성 연대에 그쳤고 지속적인 연대 를 하지는 못해서 이런 고민은 이제 향후에 정치 연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이제 과천풀뿌리에서는 결국 한 명의 의원이 탈퇴를 하고 대표도 임기 도중에 사임하고 이러는 위기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의원은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재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허약한 조직 기반으로는 다음 선거를 치르기도 어렵지만 만약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의원의 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번처럼 이렇게 또 탈퇴해서 다른 당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나이도 혼자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힘들다. 그래서 선거를 그만하자라고 저는 제안을 했었는데 운영위에서 회의 끝에 그래도 다시 시의원 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다시 선거를 출마를 한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다시 출마를 한다면 지역 내 정치적 영향을 좀 더 먹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정치적 의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그룹을 만들어서 부정활동을 지원할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 결국에는 이제 다음이라는 이렇게 커다란 일로 옮겨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안의 이면에는 이제 과천풀뿌리의 반성도 있었던 것인데 2014년에 과천풀뿌리가 만들어지고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데에는 소수 정당을 포함한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 정당 정치가 문턱이 너무 높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남성 의원 중심의 문화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것인데 막상 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양당의 폐해가 너무 컸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야 이게 무슨 뭐 진보 보수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정말 양당 자체가 정말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들어가가지고 많은 실망을 했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하고 소수정당하고의 어떤 뭐 차별점이라든지 비판했던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 정치 폐쇄성을 비판했지만 저희 역시 그때 이미 폐쇄적인 집단이라고 비판을 받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당시 과천은 굉장한 정체성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한적한 전원 도시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초고층 초고가의 아파트촌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뭉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이제 절박함들이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풀뿌리가 그해 여름에 과천 시민사회에 이제 새로운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정치적 의제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게 논의할 새로운 정치 조직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러한 제안에 과천의 여러 개인들, 단체들, 뭐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이런 지역의 여러 정치적인 주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줬고요. 그래서 2021년 9월 달에 여기 보시면 과천시의회에 80명의 시민들이 모이는데 80명이라는 과천 당시 인구가 5만 명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80명이라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었고 뭐 이렇게 정당 소속뿐만 아니라 뭐 여러 뭐 과천에는 굉장히 교육 공동체들이 많거든요. 뭐 대안학교 공동육아 방과후 교육단체들도 많고 협동조합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굉장히 다양한 반면에 이제 시민사회들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 정치를 위한 공동의 비전 음식 수립 워크숍이 개최가 됐고 그래서 과천시의회에서 열렸었는데 로비가 꽉 찼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개 조로 나뉘어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정말 뭐 모든 방이 꽉 찰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정말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그렇게 이제 첫 모임이 있은 후에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달 후에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요. 이 발기인 대회에서는 이제 시민들에게 제안하는 제안문 같은 것들이 작성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2월 달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회의들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해서 그 다음에 2월 달에 창립총회를 했으니까 거의 반년 가까이 준비를 했던 건데, 이게 단순히 선거만을 치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하기 위한 이제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거의 반년 가까이 정말 열심히, 정말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이고 하면서 했었고, 그래서 뭐 팀도 여러 개로 나뉘어가지고 홍보팀, 뭐 그리고 정체성 정관 이런 팀, 그리고 뭐 비전팀, 조직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게는 뭐 다 대여섯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씩 매주 모여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수였는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천풀뿌리 내부적으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의견 주로 뭐였냐면, 이제 정당들과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성공해도 실패해도 과천풀뿌리는 너무 큰 위험을 안고 가야 된다.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 큰 조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고,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단체 존립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외부적으로도 이게 이제 형식과 내용이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역정당이 가능했다라면 뭐 굉장히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역정당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 하에서 단순 선거연대도 아니고 여러 정당과 단체와 개인들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단일한 조직으로 단일한 후보를 선출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할 거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면, 정당하고 다음하고 결합하는 문제에서 그게 이 우려가 현실화가 됐었는데, 먼저는 이제 회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회칙에 보면 이제 회원이나 운영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 일부 정당들이 이 개별 구성단위에 정당을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이 운영위원회에 뭐 들어가야 된다. 이런 회원에도 정당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 근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개별 단위 정당이 들어오고 또 당원들이 또 들어오고, 그러면 이 정당은 이중으로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너무 정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개인의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다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심각하게 논의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파국으로 가진 않았어요. 파국으로 가진 않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합의점을 계속 찾아 나가는데, 이제 그 정작 문제는 어쨌든 정당 내부에서 좀 문제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정당의 내부 상황에 따라 좀 달랐는데, 이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세 정당이 함께 했었는데, 이제 이걸 뭐 이렇게 어느 당이 어쨌든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A, B, C 정당 이렇게 불러서 말씀 드려볼 테니까 들으시면서 어느 정당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지역 내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고, 자체적으로도 후보를 선출할 의지도 있고 어느 정도 능력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일부 당원들이 좀 반대를 하는 당원들이 있었는데, A정당으로 공천을 받은 후보가 왜 다시 다음에 가서 또 공천을 받아야 되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공천을 받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상황은 막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좀 과도한 우려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다음에 후보로 확정이 돼서 출마를 할 경우에 A정당 이름을 쓸 거냐 아니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다음에 이름을 쓸 거냐, 이 문제도 있었는데, 그 정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왜 이게 녹색당으로 이걸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하냐, 아예 그냥 개인으로 가지, 그러면서 당연히 녹색당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견
아니, A정당으로, 아니, 안 들은 걸 해주세요. A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아이, 참, 여기 들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은, 이 A정당과 다음과 이제 이 공천대회를 통과를 해서 후보로 나가서 당선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당선된 후에 그러면 이 의원은 A정당의 의원이냐 다음의 의원이냐 만약에 둘 다 해당된다면 두 조직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하나가 그렇게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부 당원들이 다음에 결합하는 걸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원총회가 그때 2번인가 3번인가 열렸었는데 그때 결정했다가 번복했다가 또 다시 또 뭐 번복하고 이렇게 막 당내 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결합하는 것이 최종적인 당론으로 채택은 되었는데 그때 후보로 출발 가능성이 높은 당원과 그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일부 당원들이 이에 반발해서 운영위원회 사퇴를 하고 그러는 갈등들이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고 당시에 자체적으로 후보를 낼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요인도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중에 일부 뭐 좀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긴 했지만 조직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부 당원이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당원 선거에 이름만 빌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식으로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C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서 조직과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당의 참여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결정하고 참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몇 명 되지 않는 당원들이었지만 정말 일당백으로 정말 다음의 결선 과정과 이후 선거운동에서 정말 과천풀뿌리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역에서 당세하고 이 다음에 이 참여하려는 의지가 반비례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이후에도 이제 지역 정당이 법제화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 정당과 지역 정당의 이중 당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역 정당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중앙 정당의 이제 지역 위원회, 뭐 지역당 이런 것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거대 양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 세가 약하니까 소수 정당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지역 정당이 활발한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를 좀 면밀하게 살펴서 법제화할 때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갈등들을 안고 저희가 이제 2018년 3월 달에 공천대회를 엽니다. 공천대회를 열어서 당초에는 이제 3명만 확정이 돼요. 과천시장 후보, 시원 후보 2명 이렇게 3명만 확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녹색당이 비례 시원 후보를 내기로 해서 나중에 다시 이제 다음에 공천 과정을 똑같이 또 거쳐서 녹색당이 비례 후보로 확정이 돼서 이제 4명의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이 과천시장 후보 1명과 과천시원 지역구 시원 후보 1명은 과천 풀뿌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의원 후보 1명은 두근두근 반가우라고 교육 공동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나 여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과천 풀뿌리 출신이었으니까 이제 뭐 저는 예전에 탈당해서 무소속이었고 사실 이 또 다른 뭐 지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녹색당과 민주당의 양쪽 당력을 다 갖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둘 다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이제 확정이 돼서 선거를 같이 치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 선출하고 동시에 이제 선거 캠프가 구성이 됐는데
과천 풀뿌리하고 그리고 뭐 정당들 말고도 여러 시민단체들, 협동조합들 뭐 그리고 어딘가에 특별히 소속되지 않은 개인들 뭐 그래서 정말 큰 규모의 선거 캠프가 만들어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밤을 새워서 정말 공약도 만들고요. 막 공약 이전에 이제 어떤 것 우리의 비전 같은 것들을 세워 나가고 그리고 뭐 이상과 현실을 조율해 가면서 뭐 공보물을 넣을 이제 공약들을 이제 다듬어 가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선거 운동이었는데 사실 시장 후보를 포함해서 4개의 선거 캠프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시장 선거는 하지 말고 시의원 선거에만 집중하자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고 저도 그런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과천에서는 그 전까지는 선거에서 제3세력이 지역구 시의원에 당선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이걸 만들어서 뭐하러 시의원 후보를 내냐. 그래서 시의원 선거만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세력이 결합하기 위한 동력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과의 시장 단일화 조건으로 시장 선거에 참여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캠프가 일단 구성이 되고 뭐 모든 구성원이 당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데 중도 사퇴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밀고 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끝까지 어쨌든 시장 후보도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거 공약으로는 당시 과천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주거 문제를 이슈로 해가지고 다시 살고 싶은 과천 시민의 힘으로 이런 슬로건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들을 내세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당시가 이제 과천이 온 도시가 공사판인 상태였기 때문에 철거 때 그 나오는 그 성명 같은 비산먼지 문제나 교통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었고 5개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는 게 정말 그 과천이 굉장히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12개 단지 중에 5개 단지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전세가가 엄청 급등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천 떠나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슈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난장판을 만든 장본인인 이 그쪽 시장이 재선 도전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현 시장의 재선만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이제 갈수록 이제 비등해졌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문제로 인해서 과천과 이제 다른 정당들과 정치 세력들과의 결합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뭐 아까 여기 사진에 보시면 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면 밑에 녹색당, 과천불뿌리, 그리고 정의당, 노동당 이렇게 깃발들이 4개가 같이 이제 나부끼고 다녔었거든요. 이렇게 했지만 결합들이 이렇게 단단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시장과의 단일화 요구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기들을 겪으면서 모든 후보가 선거를 완주를 했는데 막판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민주당 열풍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마다 다 2명씩 당선이 되고 여기 저희의 다음에 시의원 후보들이 모두 낙선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시장 선거 사실 뭐 큰 기대가 뭐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시장 선거가 떨어졌다고 크게 실망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또 상대적으로 뭐 한 10%가 넘는 지지율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시의원 후보가 둘 다 낙선하는 결과는 정말 예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한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천은 늘 이제 소수 정당이나 이제 무소속 같은 시민사회 지지 세력이 의회에 입성이 되어 왔었는데 이 시민사회 출신이나 지지하는 이 원내의원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처음인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낯설고 너무나 무기력한 상황이었고 이걸 저희가 극복을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선거 이후에 이제 활동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이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과천시민정치 다음은 이제 선거 후에 그래도 1년 동안 회원들이 회비로 사무실을 유지를 하면서 1년을 더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총회를 열어서 여러 사업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뭐 그냥 그 전반적인 이런 시민사회 침체와 더불어서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뭐 가끔 성명서 발표하거나 소식지 가끔 내거나 하는 정도의 활동만 했을 뿐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하자 그랬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역정당 헌법소원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다음 창립 과정하고 선거 과정을 통해서 지역정당의 필요성을 너무나 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과천에서 새로운 정치 조직을 만들려고 했었고 지역정당이 가능했다면 당연히 다음은 지역정당으로 만들어졌을 건데 그때 이제 그 정말 이제 양쪽 시장,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유권자들이 이제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 속에서 최악과 차악 간의 선택을 막 강요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과천이라는 지역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정치 조직을 만들려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로 가로막힌 거죠. 그래서 개별 정치 주체로서 세력화가 어려웠어요. 지역 정당이 가능했다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당원들은 각자 중앙정당의 당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면서 다음에 합류를 했을 것이고 A당 후보가 다음에 출마를 한다면 중앙당으로는 A당이지만 과천에서는 다음이라는 지역정당의 후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역정당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A정당이냐 탈당해서 무소속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런 다음에 초기 결속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오랜 뭐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없는 회의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치면서 단체를 창립하고 이런 회칙을 만들고 또 후보를 선출하고 그리고 이제 당선 이후에도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책임 정치를 구현할 건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법적으로는 그냥 무소속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다른 무소속과의 체별점을 알리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과천 풀뿌리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과천 풀뿌리 소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2014년 선거에서는 그때는 이제 과천 풀뿌리가 정식으로 창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풀뿌리 시민후보라는 이름을 붙였었고 2018년에는 과천시민정치 다음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했었고 2022년에는 단체명은 표기하지 않고 시민후보 이렇게 등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4년 동안 시원에 당선이 돼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런 성과를 담아내는 이제 어떤 당적인 구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세계화 정치를 이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설득이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1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준비를 해오다가 12월 달에 과천시민정치당이란 이름으로 창당을 하고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말에 과천시민정치당은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거의 얘기인데 과천 풀뿌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에 그 시의원들이 다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활동력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2022년 4월 총회에서 이제 새로 구성된 임원진에서 이렇게 서서히 말라 죽어가느니 차라리 그냥 해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번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해보자 라는 결의를 이제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러면서 시민사회에 시민 후보를 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4월 말부터 시의원 시민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후보를 모집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그리고 2022년 5월 1일 날 공천대회를 열었는데 이번 선거가 6월 1일이었기 때문에 딱 한 달 전에 공천대회를 열었거든요. 너무 늦었죠.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들로 캠프가 구성이 됐었는데 2018년에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이 거의 많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에는 각 정당이나 단체 이름으로 합류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소속 단체나 정당 없이 개인으로 같이 선거를 치루었고 시의원 후보, 이 시민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선거 자금 후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선거운동 참여라든지 이런 게
하여튼 뭐 캠프 자체도 압도적인 규모였고요. 그리고 후원금도 정말 쇄도했고 선거운동도 정말 자발성과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정말 선거운동 과정만 보면 저희가 1등 당선이었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광천의 이제 정치적 성향이 이렇게 보수화가 점점 심해졌고 그리고 너무 구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인구가 이제 5만 명에서 이제 8만 명, 3만 명이 늘어난 건데 이제 어떻게 저희가 접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선 아파트들이 뭐 그런데 저희도 선거할 때 뭐 처음 들어가 봤는데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이 굉장히 안에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이전에 이제 과천의 저층 아파트일 때는 뭐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주로 마이크 들고 거리 유세를 많이 했거든요. 아파트 단지 곳곳에 동사에 다 들어가서 마이크 들고 유세를 하고 그런 것들을 3번 선거 때 내내 했었는데 기존에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초기에 재건축 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마이크는 쓰지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다 들어선 아파트는 아예 단지 안에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함도 못 돌리게 하고 이것도 뭐 어깨띠도 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폐쇄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 안에 커뮤니티는 굉장히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닫힌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보수화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고 양당의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양당의 경쟁 구도가 이제 대선에 이어서 하면서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저희는 상대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된 출마였고 4년간의 활동 공백도 컸고 그리고 선거에 한 달 전에 너무 늦게 출마를 해서 그게 가장 큰 피해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조직을 좀 재정비하고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쉽지 않습니다. 워낙에 많이 바뀌었어요. 과천이 많이 바뀌었고 저희가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가 지역정당이 뭐 법제화가 된다고 해도 저희가 과천에서 뭔가를 새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회의적인 면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악법이니까 빨리 법제화를 해서 이 다음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것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적인 제약에 가로막히지 않고 자유로운 정당 이렇게 만들고 이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뭐 혹시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